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도연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올리브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몸에 좋다, 심장병 예방에 좋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다, 이런 말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모든 말이 100% 진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올리브유에 관한 진실과 식품 회사들이 굳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오랫동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을 진료해 왔습니다. 이런 질환은 대부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음식 이야기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브유 분명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주방의 올리브유 병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올리브유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에 좋다는 이야기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지중해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중해 식단은 단순히 올리브유만 먹는 게 아닙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까지 포함된 전체 식단이죠. 그 안에서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 공급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올리브유만 마신다고 지중해식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식문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거나 빵에 발라 먹거나 아주 약한 불에서 살짝 볶는 정도의 조리법을 사용해요.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볶고 지지고 튀기는 조리법이 일상화되어 있죠. 김치찌개 끓일 때도 팔팔 끓이고 볶음밥 만들 때도 센 불에서 볶고 생선구이도 바싹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올리브유를 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터넷 건강 커뮤니티에서 올리브유로 볶은 나물 반찬이 혈관 청소에 좋다는 글을 보고 매 끼니마다 나물을 올리브유에 볶아 드셨어요. 처음엔 나물이니까 건강하겠지, 올리브유니까 몸에 좋겠지 하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몇 달 후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고 체중도 늘어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너무 많은 양의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사용해 영양소가 파괴되고 칼로리만 과도하게 섭취된 거였죠. 하루에 올리브유만 3-4큰술씩 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칼로리인지 아세요? 올리브유 1큰술이 약 120칼로리거든요. 하루에 400에서 500칼로리를 올리브유 기름만으로 섭취하신 셈이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올리브유는 18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때 가장 항산화력이 높고 영양 손실이 적었다고 해요. 반면 20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라는 유익 성분이 급격히 파괴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볶음 요리가 200도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올리브유만 고집하기보다는 조리 방식에 따라 기름을 바꾸는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근엔 물가도 많이 올랐죠. 특히 올리브유 가격은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하나가 2-3만 원씩 하니까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선 꼭 비싼 기름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요리에 어떤 기름을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처럼 조리 없이 바로 먹는 음식에는 올리브유가 제격입니다. 향도 좋고 산화 걱정도 덜하죠. 특히 토마토, 양상추, 오이 같은 서양 채소들과는 정말 잘 어울려요. 반면에 우리가 자주 해먹는 김치볶음밥, 제육볶음, 생선구이 같은 요리엔 어떨까요? 이런 고온 조리에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더 적합합니다. 기름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맞춤형 사용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몸에 좋은 코트 한 벌이 있다고 해도 여름에 입으면 더위를 먹겠죠? 하하,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유도 어떤 요리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름의 발연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이 지점을 넘으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발암 물질까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할 때는 이 발연점을 넘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각 기름별로 발연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대략 160에서 180도 정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일반 올리브유는 조금 더 높아서 200에서 220도 정도고요. 우리나라 전통 기름인 들기름은 160도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참기름도 18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카놀라유는 220에서 230도까지 버틸 수 있고 콩기름은 230에서 240도, 포도씨유는 무려 250도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샐러드처럼 조리 없이 먹는 음식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이 잘 맞아요. 향도 좋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반면에 볶음 요리처럼 온도가 꽤 올라가는 조리에는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발연점이 중간 정도인 기름이 적절해요. 그리고 튀김처럼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한 조리에는 콩기름, 포도씨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름들을 좋다니까 하고 막 섞어 쓰세요. 올리브유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카놀라유 조금 이렇게 섞어 쓰면 오히려 각 기름의 특성이 상쇄되거나 산패가 빨라져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마다 산화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들기름처럼 산화가 빠른 기름과 올리브유처럼 비교적 안정한 기름을 섞으면 들기름의 빠른 산화가 올리브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름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꼭 요리에 맞게 골라서 쓰셔야 해요. 마치 옷장에서 상황에 맞는 옷을 골라 입듯이 말이에요.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고급 올리브유를 공복에 그대로 마시는 헬시 루틴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이면 변비 해결이라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복에 기름을 섭취하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기름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지만 몇 달 뒤엔 오히려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이 심해졌어요. 진료 결과 담낭에 무리가 가고 있었고 결국 기름 섭취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음식과 함께 조금씩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요즘은 올리브유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정작 우리나라 전통의 좋은 기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들기름이 그렇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55에서 60%나 함유되어 있어요. 이는 올리브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메가3는 항염작용과 뇌 건강에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올리브유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들기름은 나물무침이나 조림, 비빔밥에 넣을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넣으면 그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우리 음식에는 우리 기름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적당한 참기름 섭취는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들기름은 고온 조리에는 부적합하지만 저온 조리나 생섭취 시 영양 유지율이 높고 향기 성분이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전통은 과학이다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덜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기름을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자 호르몬 합성과 세포막 구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적절한 지방 섭취가 면역력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예전에 한 80대 어르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관절염과 근육 감소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식사를 너무 담백하게 드신다는 거예요. 고기나 기름은 거의 안 드시고 나물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알부민 수치가 낮았어요. 알부민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낮다는 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후 상담을 통해 식단에 계란, 두부, 생선, 그리고 들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조금씩 곁들이도록 권해드렸더니 한 달 뒤엔 눈에 띄게 기력이 회복됐습니다. 지방을 덜 먹는 게 무조건 건강하다는 오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는 화학적 처리 없이 물리적 압착만으로 뽑아낸 최고급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국내에 유통되는 올리브유 중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기름이 섞여 있거나 화학적 처리를 거친 경우도 있어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색깔을 보세요. 진한 녹색이나 황금색을 띠는 것이 좋아요. 너무 투명하거나 색이 없는 건 정제를 많이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를 확인해 보세요. 투명한 유리병보다는 어두운 색 병이나 캔에 든 것이 좋아요. 올리브유는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생산일자도 중요해요. 최대한 최근에 생산된 것을 고르세요. 올리브유도 신선할수록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요. 원산지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 유명하지만 중요한 건 브랜드보다는 신선도예요. 좋은 원산지라도 오래된 제품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굳을 수 있는데 이건 품질에는 문제 없어요.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개봉 후에는 3에서 6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가 진행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질병별로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기름 자체는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 2-3큰술 정도의 좋은 기름을 나누어 섭취하시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시오일을 권해드려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올리브유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리브유의 올레산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거든요. 하지만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포화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을 늘려야 하는데 이때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총 칼로리량은 조절해야 해요. 기름은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치매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과 등푸른 생선의 기름을 추천드려요.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DHA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분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올리브유만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사량 자체가 줄어든 거였어요. 아침엔 토스트에 올리브유 조금, 점심엔 샐러드에 올리브유, 저녁엔 나물에 올리브유 조금 이렇게 드시다 보니 전체적인 영양 섭취가 부족해졌고 영양결핍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균형 잡힌 지방 섭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식단을 바꾼 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제 환자 중 60대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은 뒷전이었죠. 고지혈증과 당뇨, 혈압약까지 복용 중이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올리브유를 식단에 넣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사용량 조절이 어려웠고 생선조림에도 볶음 요리에도 심지어 국에도 올리브유를 넣으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셨대요. 결국 체중이 늘고 복부 불편감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모든 음식에 올리브유가 답이 아님을 알려드렸고 이후 식단을 조정하면서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토스트나 샐러드 같은 간단한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짝 사용해 보세요. 향도 좋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좋아져요. 점심에는 볶음밥이나 찌개 요리처럼 온도가 높은 조리에는 카놀라유나 콩기름을 사용하시고요. 이런 기름들이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거든요. 저녁에는 나물무침에 들기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구이 요리가 끝날 때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기름 사용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정확히 재시는 게 좋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끼의 기름은 1큰술, 그러니까 15ml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기름 대신 국물이나 물을 이용한 조리법도 활용해 보세요. 찜이나 수제비 같은 요리는 기름을 많이 안 써도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름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쓴맛이 나면 과감히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색깔이 너무 진하게 변했다면 산패가 진행된 것일 수 있어요. 원래 색깔과 많이 달라졌다면 의심해 보세요. 개봉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아까워도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올리브유 외에도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들이 많아요. 견과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몬드, 호두, 잣 등은 좋은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 공급원이에요. 올레산이 풍부해서 올리브유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등푸른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삼치, 청어 등은 오메가3의 보고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길 권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선에 좋은 지방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CRU도 좋아요. 아마씨, 치아시드, 참깨 등도 좋은 지방 공급원입니다.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나이별로 지방 섭취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50대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지방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질 좋은 지방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을 선택하세요. 60대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70대 이상에서는 영양 결핍 예방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지방 섭취를 유지하세요. 다만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생기름보다는 살짝 가열해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별로도 기름 사용법을 달리해 볼 수 있어요. 봄에는 새싹이 나는 계절이니까 신선한 들기름으로 나물 무침을 해보세요. 냉이나물, 달래무침 같은 봄나물에 들기름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름에는 더위로 식욕이 떨어지니까 올리브유로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토마토, 오이 같은 시원한 채소와 올리브유의 조합은 정말 좋아요. 가을에는 견과류가 풍부한 계절이니까 견과류와 함께 다양한 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호두 기름이나 아몬드 오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참기름을 활용한 요리를 해보세요. 미역국이나 시금치국에 참기름을 넣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사실 요즘은 지방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식 식단은 문제지만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기름은 오히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너무 많은 양을 쓰지 않고 조리 온도에 맞게 쓰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기름은 없습니다.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조리 습관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기름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비싼 기름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전통 기름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조리 습관을 모두 고려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강 정보든 맹신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이 곧 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좀 잘못 먹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영향이 크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주방의 기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보관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요리에 어떤 기름을 쓸지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